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말할 때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MIT 교수 이유나 3년 전 조롱을 받았던 그녀는 같은 무대에서 전 세계 학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원도 지정학적 이점도 없던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를 설득하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지금 그 감동 실화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달 미국 보스턴의 컨벤션 센터 세계경제학 포럼 발표 세션 도중 한 청중이 손을 들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발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닌 뚜렷한 조롱과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저 이윤아였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계 미국인 학자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반론이 아니라 작은 나라의 기적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자 저의 정체성과 학문적 소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윤아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학문에 정진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자주 같은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이곳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답하면 사람들은 되묻곤 했습니다. 아니요, 진짜 고향이 어디냐고요? 원래 나라요. 저의 국가는 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잘 알지 못했고 혹여 알고 있더라도 전쟁, 김치, 혹은 대중음악 정도로만 단편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오히려 그들이 평가절하하는 대한민국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저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자원 하나 없이도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러나 자료를 조사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참여한 긴 여정이자 혁신과 끈기의 집합체였으며 하나의 전쟁과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을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세계 앞에 그 의미를 입증하겠노라고 말입니다. 3년 전 저는 이 포럼에 처음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는 저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리웨이 교수께서 제 발표를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긍심은 있지만 과학적 증거는 부족하군요. 그 말 이후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고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와 로비의 한 구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기 위해 애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수사를 던져버리고 오로지 데이터와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소에 체류하며 수십 년간의 통계를 분석하였고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그들의 체험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흐름, 의료기술의 진보, 교육제도의 진화까지 꼼꼼히 연구하며 한국의 성장 구조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21세기형 가능성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델은 단지 경제적 수치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공공의식, 창의성, 디지털 역량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적 성장 시스템입니다. 올해 세계경제학 포럼의 주제는 자원 이후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발표를 신청하였고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명예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능성과 미래를 세계에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청중 앞에서 긴장된 손으로 프레젠터를 눌렀고 대형 스크린에 문구 하나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모델, 자원 이후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민국은 자원도, 방대한 인구도, 전략적 지리 이점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람을 길렀습니다. 교육에 투자하였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시스템을 혁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시 질문자의 말투에 당황하였지만 이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안입니다. 문화, 교육, 기술력, 연결성 21세기의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발표 직전, 저는 또 한 번 숨을 깊이 들이쉬어야 했습니다. 강당에 앉아있는 수백 명의 청중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리웨이 교수 역시 앞줄에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며 질문을 준비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분이 날 무너뜨릴 수 있을까? 순간 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이어 한국에서의 지난 2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만났던 청년 스타트업 대표, 하루 18시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자영업자, 무릎이 성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은퇴교사. 그들은 모두 제가 모델이라 부르고 싶은 진짜 한국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과 태도는 수치와 그래프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통계로 풀어내기 위해 수천 건의 데이터를 정제했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만이 보여주는 독특한 궤적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감정이 아닌 증거가 있었습니다. 자긍심이 아닌 구조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빠르게 성장한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정의하는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확인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무대로 초청하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전 세계 학자들과의 두 번째 대면. 이제 시작입니다. 3년 전 저는 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소프트 파워 기반의 경제성장 모델이었습니다. 처음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중심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그러나 그때 지도 교수님이 제게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유나, 왜 한국은 제외했나? 당신 정체성의 절반은 거기서 왔잖아. 그 말은 마치 제가 스스로 외면하고 있던 거울을 들이민 것과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정작 제 연구에서는 한국을 예외처럼 취급해왔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너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잘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은근한 무시도 어느 정도 제 생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는 여전히 자원과 인구, 군사력 중심의 고전적 국가 역량 모델이 중심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약소국으로,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국가는 위험 요소로 분류되곤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은 늘 예외로 불렸습니다. 지원 덕분에 성공한 나라, 운이 좋았던 나라로요. 하지만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운으로만 여기까지 왔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연구 계획을 수정하고 직접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MIT의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서울대학교에 체류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순간은 10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질서와 속도감, 그리고 외국인을 응대하는데 전혀 망설임 없는 공항 직원들의 태도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 이건 그냥 공항만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공항 리무진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정류장 도착 시 실시간 알림이 나오며 버스 기사님의 정중한 안내방송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익숙한 미국 대도시의 교통 시스템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 저는 숙소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김밥 한 줄과 함께 제공된 수많은 반찬, 따뜻한 국물, 주인 아주머니의 다정한 미소. 한국은 그냥 다르다. 그 생각이 서서히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의 연구활동은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태도,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피드백, 연구실마다 돌아가는 프로젝트의 수준.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국내 대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성장 국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21세기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일정이 조금 여유로워진 어느 날 함께 지내던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강릉으로 짧은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KTX를 처음 탑승했을 때의 인상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 좌석 예약 시스템, 조용한 객실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을의 강원도 풍경은 제게 마치 다른 세계를 선물하는 듯하였습니다. 강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오는 날, 저는 체한 듯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어서 걱정이 많았으나 놀랍게도 병원 접수부터 진료 검사, 약 처방까지의 모든 절차가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료진은 영어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지는 태도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받은 진료비는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응급진료비의 110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의 친절함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곳이구나. 그 경험은 단순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운영 철학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효율과 질서, 그리고 시민의 삶을 배려하는 구조. 한국은 그것을 강요가 아닌 기본값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기존 연구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구조적 장점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 말은 곧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참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연구 생활이 점차 안정되고 저는 점점 이 도시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교한 대중교통, 친절한 시민들, 풍부한 음식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이 저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정부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학술 포럼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정책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저 역시 한국형 성장 모델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제 연구를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체계, 정보통신 인프라, 반도체 산업의 진화, 중소기업의 생태계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제시했고 청중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직후 한 중국 학자가 손을 들고 질문하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으나 질문의 내용은 도발적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과연 재현 가능한 모델입니까? 미국과 일본, 국제 원조 없이 스스로 이룬 성과라고 자신하십니까? 그 말에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잠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3년 전 제가 포럼에서 받았던 그 비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스스로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학자의 말에는 일종의 국가 비교 경쟁이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콘텐츠 산업의 세계화, K브랜드 확장 등에서 경쟁 심리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충분히 예리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만약 국제 원조가 성공의 결정적 조건이라면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개발도상국이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한국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국민 전체가 집단 지성을 통해 구조를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그것이 한국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 순간 청중석 뒤편에서 조용히 박수가 시작되었고
곧이어 강연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도 잠시, 발표가 끝난 뒤 대기실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포럼에 참석한 한 한국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한 중국 학자 리 교수의 제자 왕레이 박사죠. 작년 서울에서 인터뷰 중 한국을 중간 기술만 베끼는 나라라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주한 존중과 협력,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던 걸까? 그들이 나를 이용해서 한국을 비하하려는 수단으로 삼은 걸까? 그렇게 의심과 상처가 번지려는 찰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왕레이 박사가 제게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설명을 듣고 그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추후에 중국과 한국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표정은 진심이었고 그 순간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설득의 서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레이 박사의 태도 변화는 놀라웠지만 제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나의 말을 진심으로 들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세계에 전달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저를 다시 노트북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온 데이터, 인터뷰 녹취록, 기사자료, 산업발전 그래프를 다시 하나하나 꺼내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한국 모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나 산업 성과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신뢰와 연결,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일,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보급과 동시에 시민들이 스스로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가며 혁신을 따라잡은 과정, 그리고 최근 팬데믹 속에서 마스크 오브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은 사례.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국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이란 기술과 제도 위에 사람을 놓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발표 자료의 결론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자원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공감과 협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원을 지닌 나라입니다. 왕레이 박사와 나눈 대화도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후속 연구를 위해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는 중국도 더 많이 배워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학문은 경쟁이 아니라 연결이며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길은 작은 나라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계경제학 포럼의 마지막 날, 저는 메인 세션의 패널 토론자로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발표가 아닌 좌담회 형식이었고 주제는 소프트 파워와 국가 경쟁력의 미래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름이 호명될 때 제 심장은 3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떨림이 아닌 묵직한 각오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주한 수백 명의 청중.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기대와 경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가 증명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공감해줄 이들이 있다는 것을. 좌담회가 끝난 후 한 중동계 여성 교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들은 후 저희 대학에서 한국 사례를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발표는 경제학이 아니라 인간학에 가까웠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의심을 치유해주는 약처럼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국제학술지의 편집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윤아 교수님의 발표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선 메시지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이해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는 교수님의 연구를 다음 호의 표지 논문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3년 전 침묵 속에서 홀로 회의장을 나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울고 싶었고 사라지고 싶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와 똑같은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고 제 이야기를 더 널리 전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커튼을 걷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서울의 야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지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수없이 의심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해답을 찾았으며 무엇보다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를 믿고 견뎌온 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서울에서 택시를 탔을 때 들었던 기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배웠어요. IMF, 메르스, 코로나, 그래서 더 빨라졌고 더 철저해졌죠. 그 말은 단순한 경험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위기를 마주하는 방식, 회복하는 철학, 그리고 다시 도약하는 집단 지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적을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인적 자원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사회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세요? 저는 그 질문에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존중이고 가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곳이 진정 제가 있어야 할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조롱받았던 작은 나라.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아닌 사람, 권력이 아닌 시스템,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집단의 힘. 대한민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